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채널이 사실은 변호사인 우리 연변랑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법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소개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이 그만큼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런 법들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또 여러분들 공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제 그 따끈따끈한 뉴스로 이제 방송되었던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해요. 소위 말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이 발의되고 또 이제 그것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지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 제시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연변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시카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시카법은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성범죄 전과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범죄 전과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제한해서 성범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를 가진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한 30개 주가 이미 도입을 한 법입니다. 예, 성범죄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공원에서 어느 정도 거리, 그러니까 한 600m 정도 거리 안에는 성범죄자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고요. 네. 미국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 보면은 굉장히 끔찍해요. 그렇죠. 그 제시카라는 어린이를 옆집에 살던 어린이를 감금해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 아이를 산채로 봉지에 싸서 버리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살아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몸부림의 흔적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고, 그러면서 아동 성범죄자들을 아이들로부터 분리시켜야겠다는 취지를 강력하게 반영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도입 논의가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법에 도입을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발표가 되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끔찍한 아동 성범죄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요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때 마침 또 제시카법이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반갑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예로 제일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는 조두순이라는 그 이제 성범죄자, 굉장히 악독한 정말 사악한 성범죄자인데요. 한동훈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이제 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살고 있던 원래 집에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그분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두순 씨는 이사를 가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전에 전과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적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발표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거주지를 무조건 제한할 것인가의 내용보다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법안이 아직 내일, 저희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내일 입법 예고가 되긴 하는데요. 네. 학교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 또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등, 이제 좀 중하거나 그런 범죄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시설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제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를 산 상태에서, 이게 그냥 초범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또 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는 가중처벌 형태로 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방향도 법안에 들어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가 된 상태만으로 어떤 시설로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측컨대는 정해준 지역을 넘어서거나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시설로 입소시켜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제 이런 고위험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고위험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을 거주와 이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덜고 또 어떤 면에서 그들이 교화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교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일정하게 격리해서 그들을 좀 감시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화 개선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범죄자 중에 100명이 다 교화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질서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예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복 심리를 아예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범죄를,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응보 벌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국가가 대신 해준다는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 내지 규제의 형태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드라마 뭐 이런 거 영화 OTT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사적인 보복이 많잖아요. 국민 사용투표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제가 좀 바빠서. 저는 범죄 스릴러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꼭 바빠도 챙겨보는데 범죄 사용투표 보시면 개인적 사적 보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적 보복을 조직화된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 이런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인기를 우리나라에서 끌고 있다는 거. 더 글로리도 약간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그 문화의 반영이거든요. 저는 국가가 다 진정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의 사인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경고 차원에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갚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가 대신해서 벌을 주는 것으로 피해 그리고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런 처벌을 하는 것들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요건에 대한 변경을 이제 변론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폭행의 협박이 없어도 이것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뭐 판례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해서 성적인 이제 추행 행위를 했어야 강제력을 발휘해서 추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폭행 협박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폭행 협박죄에 적용하는 그 폭행 협박의 의미와 그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적용되는 강간죄도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잖아요. 그 폭행 협박의 의미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강제추행에서 폭행이 되려면 그냥 한 대 친 정도로만 안 되고 좀 더 강력한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항거곤란이라고 하는데 항거가 불능하게 만드는 그냥 상황?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한 대 치면서 예를 들어 뭐 성적인 부분이 맞았다거나 이런 것으로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어요. 법적 논쟁들이. 그랬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항거곤란 요건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겠다. 일반 폭행죄와 또는 협박죄와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의미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이게 조금 너무 과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고 사실 이 판결의 원인이 된 범죄 행위는 사실은 이제 요새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친부 또는 의붓아버지의 강제추행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이 이제 위계나 속여가지고 강제추행한 정도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벌금만 나왔었던 범죄예요. 1,000만 원 벌금. 이 사건 이 신문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는 그거예요. 근데 강제추행도 해당한다라고 해서 검사가 계속 이제 상소와 상고를 해서 1심과 2심의 판결도 이제 서로 달랐던 판결이거든요. 그랬을 때 강제추행은 안 된다는 입장은 폭행 협박이 최협이라고 하는 이제 항거곤란의 정도에 이르러야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성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던 사건인데 강제추행으로까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강간죄.
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강간죄는 또 굉장히 형량이 높잖아요. 네. 폭행이나 협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지금 이제 여러 사례들에서도 하급심 판례들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폭행 협박이 눈에 보이는 폭행 협박이 없어도 여성분이 좀 무섭게 느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친부와 딸 사이에 또 그다음에 의붓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친척끼리 뭐 사촌 오빠와 여동생 이런 식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게 은밀하게 일어났을 때 그게 이렇게 폭행 협박은 아니지만 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그런 여자 입장에서 이게 한거불능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까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물리적 한거불능의 상태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한거불능, 피해자가 주장하는 한거불능을 인정한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네요. 문제는 이게 비동의 강간죄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네요. 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한거불능이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그러면 보통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게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증거가 없을 때는 남성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여성이 어떤 성적인 상황에서 정확히 노를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성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시카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굉장히 분별력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렵긴 한데요. 피해자의 인권과 범죄자의 인권 문제입니다. 네. 제시카법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인권위는 반대해야지 맞거든요. 네,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인권 단체들에서는 벌써 반대한다고 언론에 났어요. 어제 반대 의견들을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에게도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것을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우리 국민이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직 조두순 씨가 나와가지고 위험행위를 하지 않아도 주변인들이 불편을 느끼면 이분을 이사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물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화개선 안 되는 범죄자들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특히 성범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더욱 중해지고 빈도가 잦아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저희 방송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저희는 찬반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how입니다. how. 어떻게 이 문제가 있는 지점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중지를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선을 긋고 안전지대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연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문제가 귀결이 되는 지점이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해 줄 것인가,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제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법원에 기소만 되면 성범죄자들은 다 유죄를 인정하는 거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차라리 그냥 벌금 왜냐하면 검사들이 항소하면서 그 얘기하거든요. 이제 부인했다, 1심에서 부인했다 그러면 반성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시카법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취지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제시카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나갈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항상 해결된다는 거. 그래서 찬반의 문제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형태로 될 일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국민들의 지혜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논의와 또 그다음에 최근 대법원에서 일어났던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완화하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정말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가 찬성, 반대 이렇게 극단에서 서서 싸우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점에서 논의를 풀어가야 될지 이런 합의의 어떤 문화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